네. 오늘 추가 지문은 이제 2011학년도 수능 때 출제되었던 채권에 대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경제 지문이고요. 우리가 아마 처음 같이 보게 되는 경제 지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지문을 어떻게 독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독해랑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잠시만 정리해주면 정의된 개념 그리고 화제와 맥락 잡기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여기 더해서 이제 어떤 경제적인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지문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자, 일단 첫 문장 바로 볼게요.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라고 돼 있는데, 일단 쌤 눈에는 뭐가 제일 먼저 보였냐면 채권이란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네 라는 게 먼저 떠오르더라고.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내가 이 채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 완전 처음 봐. 그리고 내가 이거를 잘 모르겠어 싶으면, 그러면 이 정의 안에서 사실 이 채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말이 되게 어려워 보여도 쌤이 꼭 뭐라면 시도해 보라고 했지? 그치? 축자적 의미를 한번 도입해 보라고 했어.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라며. 그러면 분명히 채권은 유가증권 중에 하나인 거고, 이 유가증권에 대해서 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축자적 의미를 한번 대입해 보면, 유가증권이에서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가가 뭘까? 가치가 존재하는 어떤 증권이래. 증권은 뭘까? 이거는 좀 쉽게 얘기해서 증명서 같은 거야. 아, 그럼 살짝 이해가 되지 않겠어? 채권이라는 거는 뭐라고? 채권이라는 것은 요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어떤 거야? 나 가치 있어요. 가치를 증명해주는, 사실 존재한다는 건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지. 그래서 가치를 증명해주는 어떤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고 이제 저 관용적으로 한번 처리를 해보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대. 음. 자, 목적이 나와 있는 것 같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금, 너무 어렵다 말이. 쉽게 만들어. 자금 뭐야? 돈이야. 돈을 조달한다. 조달한다 뭐야? 돈을 좀 끌어오기 위해. 아니면 사실 이거는 이런 맥락에서는 빌려오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될 것 같아. 빌려오기 위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너희가 분명 너희가 잘하는 분야의 어떤 독서 지문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와 반대로 너가 잘 모르는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글들도 분명 너가 접하게 될 거고, 그런 게 수능에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분명 너한테 뭔가 익숙하지 않은 어떤 표현이나 개념이 많이 등장할 거야. 그런 거가 나왔을 때 쌤이 추천하는 방법은 최대한 너한테 있어서 그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형식으로 바꾸는 거 있지. 쌤은 그거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봐. 돈을 빌려오기 위한 거래. 돈을 빌려오기 위해서 뭔가 발행하는 어떤 가치를 증명해주는 증권이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 번 더 복습할게. 빌려온다잖아. 빌려온다라는 서술어에는 어떤 게 생략돼 있지? 내가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가 이제 등장을 하냐? 이 누가에 해당한 걸 A라고 하고 누구에게라는 걸 B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A는 뭐야? 돈을 빌리는 사람이지. B는 빌려준 사람이지. 그럼 여기서 이 첫 문장에서 A는 뭘까? 이 A가 바로 국가나 회사겠네. 그거에 따라서 즉 발행 주체가 A겠네요. 그리고 이 발행 주체라는 것도 그냥 발행 주체로 읽지 말고 뭘로 읽어달라고? 돈을 빌린 사람으로 읽어달라고.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결국 이 자금, 돈은 그냥 갑자기 어딘가에서 뿅 하고 생겨난 게 아니지. 그래서 이 돈이라는 거는 사실 B의 지갑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야. 쌤이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막 정의를 하냐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경제 지문에 굉장히 중요한 팁이 하나 나오는데, 경제 지문은 정말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 주체를 잡고, 그리고 이 경제 주체들끼리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일단은 설정했다라는 거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문장에서는 이 정도 좀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을 좀 볼게. 그러면서 일단 첫 문장, 채권에 대해서 알려주는 문장이다 정도. 그 다음 문장.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받는다 라고 되어 있지. 자, 여기 부분 한번 볼게. 일단은 자, 너희가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서 채권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해를 하게 됐어. 그치? 채권이 뭔데? 쌤이 지금 딱 채권이 뭔데?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떠올려 줘야 돼. 채권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결국 A라는 사람이 B한테서 돈을 받아오고 싶어. 오케이? 돈을 빌리고 싶단 말이야. 돈. 근데 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어떤 가치를 증명하는 증권이지. 그러면 이 돈을 빌린 것에 대한 대가로 B한테 이 채권이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에서 사실 좀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이건 우리가 나중에 경제 분야의 글을 읽을 때 쌤이 계속 강조할 거야. 경제의 이론칙이 있어요. 경제 이론칙인데요. 경제 이론칙이 뭐냐면, 어, 경제는 기본적으로 이기적 개인을 전제로 한다는 거야. 오케이? 쌤, 이기적 개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정확하게? 대충 뭔 느낌인지 알겠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이 이기적 개인을 전제로 한다는 거는 무조건 어떤 일이든 대가가 따른다는 거야. 그냥 무료로 해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게 여기 AB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거냐면 지금 B가 돈을 빌려줬지. 그치? B가 돈을 빌려줬어. 근데 뭐 나중에 A가 야 B 내가 나중에 너한테 돈을 다시 돌려줄게 하면 사실 B한테는 손해보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A한테 돈을 잠시 줬다가 다시 받는 거니까 그냥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친구 사이에서는 막 너희들 그냥 친구들끼리도 잠시 뭔가를 이제 돈을 빌리고 나중에 갚을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뭔가 친구와의 의리 관계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경제 측면에서는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해주는 건 절대 없어. 내가 무언가를 너한테 해준다면 너도 나한테 무언가를 해줘야 돼. 그
꼭 똑같은 어떤 형태의 돈이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여기에서 A는 B한테서 돈을 받았죠. 그리고 사실 채권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 정의, 우리가 일문에서 했던 정의로 보자면 뭐냐면, 나 너한테 내가 돈을, 돈을 빌렸어 라는 것을 담아가지고 그 권리를, 그러니까 그 증명서를 B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내가 얘한테 돈을 빌려줬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어떤 거지.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사실 B한테는 어떤 손해도 있냐? 어떤 손해도 있냐면 이 돈을 지금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을 거긴 하지만 문제는 뭐야? 한동안 못 쓴다는 거 아닌가? 너가 지금 사실 소액으로 10,000원 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너희한테 크게 의미 없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1,000,000원을 누구한테 줘. 그러면 내가 그 친구한테 1,000,000원 빌려주는 동안에는 내가 그 1,000,000원을 못 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식이래. 경제에서는 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이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비용을 더할 수 있다라는 거지. B는 사실 뭐 할 수도 있었어요? 가장 쉽고 가장 약간 예측 가능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B는 사실 은행에 넣었어도 되는 거야, 사실. 그렇지? 은행에다 이 돈을 넣었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은행에 넣었으면 이자가 계속 나오겠지. 근데 그걸 안 한 대신에 너한테 돈을 빌려준 거야. 그럼 너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 대가가 지금 그 다음 문장에서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이 있는데 여기 세 가지 중에서 이 대가가 뭘로 통하냐? 이자로서 통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액면 금액과 만기일이라는 거 있잖아. 요거는 사실 읽어보면 대충 뭐야? 내가 A는 B한테 돈을 빌렸으니까 다시 그거를 갚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액면 금액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빌린 금액이지. 쉽게 얘기해서. 빌린 금액. 그리고 이거를 굳이 액면이라고 한 이유는 채권이라는 게 어떤 증권이라고 했잖아. 증권은 진짜 약간 옛날에는 어떤 증서의 느낌으로 있었어. 증서의 느낌으로. 진짜 옛날 채권 같은 거 사진 찾아보면 막 진짜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빌렸다라는 게 종이에다 적어놨었거든. 그 종이에서 액면, 표면에 드러난 어떤 금액.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얼마 빌렸다라는 걸 가장 크게 해놓겠지. 그래서 그게 액면 금액이고 그 액면에 또 적혀있는 게 이자율이 있다는 거야. 오케이. 요게 사실 핵심이라는 거지. 만기일은 뭐겠어? 만기일은 빌린 금액을 결국 다시 갚는 날인 거야. 그럼 이 이자율은 뭐지? 액면 금액은 사실 결과로서 다시 돌려주는 거라면 액면 이자율은 과정 속에서 계속 내가 A가 B한테 돈을 내는 것이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잠시 뒤를 보면 채권 소유자는 이것도 그냥 채권 소유자를 읽지 말고 우리 앞에서 잡았던 경제 이 주체에 맞춰서 읽어줘. 채권 소유자는 누구겠어? B겠지. B는 채권을 매입 후에 정기적 이자액을 받는데 당연한 거지. 이제는 좀 보이나?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대가를 분명 받아야 되니까.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받는다. 그치. 당연한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완전 당연하게 읽을 수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챙기자면 지급 조건이라는 것을 이제 내걸었어.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은 모두 이 채권에서 어떤 돈을 지급과 관련된 조건들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급 조건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사실 그 다음 문제 너 읽어볼래? 이것도 되게 당연해.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대. 우리 이자가 사실 은행에서도 연 단위 지급되니까 그거는 그냥 그거 한번 떠올려 주면서 대충 처리해주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야?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게 이자액이라는 거야. 근데 이거 쌤이 저번에 26 수능 이제 과학 지문 얘기할 때 되게 강조했었지. 이자율이라는 거. 율이라는 거는 비율이라고 했지. B랑 양은 내가 확실히 다르다고 했어. B랑 양은. 양은 어떻게 보면 실제 값이고 B는 정말 어떤 상대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율을 우리가 실제 어떤 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금액을 곱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 액면 금액에 이 액면 이자를 곱한 만큼 이자를 주겠다. 이거 사실 말은 되게 뭔가 있어 보이긴 했지만 딱히 정보가 없는 부분이었다는 거. 마지막으로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잠시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지금 아직 안 보고 있었냐면 화제와 맥락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쌤이 계속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지. 내가 지금 어떤 걸 읽고 있고 이걸 왜 얘기할까? 오늘도 강조하지만 왜라는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쌤 여기까지는 그냥 대충 어떤 걸 느껴졌냐면 배경 지식 쌓기 구간을 느껴졌어. 쌓기 구간. 어떤 거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오케이. 채권에 대한 배경 지식 쌓기 구간이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채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여기까지는 어떠한 그 큰 주관이 들어가지 않았어. 근데 지금도 봐봐. 이런 채권에 대해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한대. 쌤이 느끼기엔 앞에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 앞에까지는 그냥 정말 개념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그 지금 문장부터는 뭔가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떤 특정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깊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 어? 근데 뒤를 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 채권이 거래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도 쌤 계속 강조하지. 예측하면서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채권이 거래됐네. 채권이 거래됨. 자,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 쌤 질문 좀 던져보자. 야, 첫 번째, 이 채권 누구한테서 온 건데? 누가 발행한 건데? 발행 주체는 돈을 빌린 A지. A가 채권을 발행해. 그래서 누구한테 넘기는데? 이거를 B한테 이 채권을 주지. 그치? 그럼 이 채권을 거래한 사람은 누구야? B겠지. A가 아니라. 이거 정확히 해야 돼. 그럼 채권이 거래되는 거는 A와 B 사이에 거래되는 걸까? 어? 근데 만기일 전에 A와 B 사이에 거래가 되겠어? 아니지. 사실은 여기에서 새로운 C라는 애가 등장하는 거야. 그 얘네끼리 거래를 합니다. 거래. 오케이. 그리고 쌤이 저번 시간에 그 한번 거래, 이건 살짝 영어 수업 시간에 쌤이 한번 얘기해 줬던 것 같은데, 거래라는 것은 무엇을 거래하는 거야? 상품을 거래하는 거 아니야? 그치? 상품을 거래하는 거야. 그러면 이 상품이 뭐겠어? 채권이 바로 이 상품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채권이 바로 이 상품이라는 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채권이 상품이다. 그래서 이 채권이라는 게 상품이 되고 나서부터 C랑 거래하게 되는 시점부터 이거는 사실 경제를 좀 아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와닿냐면, 거래와 항상 함께 가는 게 뭐냐? 시장입니다, 시장. 시장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 앞의 내용까지 사실 채권의 제일 기본적인 개념은 A와 B 사이의 관계인데, 지금 이 필자는 뭘 조금 더 보고 싶어 하는 거야? B와 C 사이의 거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구나 라는 것을 잡으면 사실 이 지문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만약 이걸 못 잡고 이 거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 일단은 이 1문단에서 못 잡고 그냥 넘어가잖아?
그럼 애들 보통 A와 B 사이 관계로 그냥 계속 생각하거든. 그러면 계속 이해가 안 될 거야. 이게 왜뭔 소리지 싶을 거거든. 그러니까 쌤이 계속 얘기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을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최대한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필자의 의도를 잡으면서 읽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채권 가격이라는 것도 이제 사실 우리는 와다. 왜? 상품이니까 어떤 가격이 존재를 하는 거야. 가격이 매겨지는 거지. 이 상품 가치에 따라서. 그리고 그거를 매기는 데 있어서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의 요인들에 따라서 이 채권 가격이 결정이 된대. 쌤은 이게 뭘로 들리냐면 이 채권 가격의 현재 가치란 만기, 지급 불능 각각이 어떤 식으로 이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로 들려. 뭔 느낌인지 알겠어? 우리 저번 시간에 수업했던 지문도 계속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대놓고 알려주지 않단 말이야. 근데 대충 이 뉘앙스가 비슷하지 않아? 이렇게 제시되는 개념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뒷부분을 본다면 이 순서가 사실 거의 똑같아. 현재 가치에 대해서 인문단에 바로 나오고요. 만기에 대해서 산문단에서 얘기를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지급 불능 위험에 대해서 4문단에서 얘기 나와요. 5문단 너무 짧기도 하고 그냥 마지막 정리만 끝나겠네. 나는 이미 1문단에서 이 전체 지문을 장악하게 된 거야. 난 이미 이 뼈대를 잡았어. 사실 그래서 이렇게 지문을 장악하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굉장히 속도가 달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 좀 하나씩 알아볼 건데, 자, 이 문단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채권 투자자는, 자, 이것도 경제 주체를 생각하면서 읽어줘야 돼. 채권 투자자는 누구겠어? 아, 이 사람이 C구나. 그치? C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이건 뭐야? 여기 전제된 게 뭔데? B한테서 C가 이 채권을 샀을 경우에 자기가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얘기하는 거였지.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잠시만,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 그러니까 얘네들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합한 거는 난 이해가 돼. 근데 왜 굳이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이라는 얘기가 나왔을까? 나 이거 1문단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읽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또 현재 가치래. 뭔가 현재 시점이라는 게 중요한가? 하고 보니까 뭐야? 이제 그 뒷부분을 보면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또 이거 같은 말이지. 어, 그래. 이 현재 가치로 어떻게 환산하는데 보니까 예시가 나오네. 예시 통해서 이해를 볼게. 금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금리에 대해서. 금리가 연 10%이고 내년에 지금 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자, 이 문장을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거는 우리 진짜 저번에 이륙 수능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하는데 이륙 수능에서 또 나왔던 그게 뭐냐면 예실 안에 어떤 원리를 담아놨어. 근데 그 원리에 대해서 뭔가 부연 설명해 주지 않아. 너가 예시를 보고 그냥 바로 그걸로 예측을 해야 돼. 쌤은 이게 어떤 식으로 들리냐면 110원이라는 게 쌤은 합계로 들려. 그리고 이 합계를 금리를 통해서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거가 난 현재 가치 환산으로 보이거든. 이런 식으로 앞의 내용들을 너가 스스로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돼. 하고 보니까 뒤에 딱 그 얘기를 하지.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 하락하게 된대. 왜? 금리에 따라 금리가 커질수록 더 나눠지는 값이 커질 거니까.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아, 여기에 뭐가 나온 거야? 채권의 현재 가치라는 것은 이 채권 가격과 사실 어떻게 보면 함께 가는 거지. 그래서 채권 가격이 높아지려면 현재 가치도 높아야 되는 거야,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 처음에도 바로 할 수가 있지.
현재 가치가 낮을수록 채권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 금리는, 자, 이것도 이러한 수식구도 잘 처리할 수 있겠지. 시중, 시중에 있는 시장이 기본적으로 그냥 시장 속에서 나타나는 금리는 시장 계속 변동하니까 당연히 수시로 변동할 수밖에 없겠지.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사실 너무 당연하죠. 나눠야 되니까 금리를 나눠야 되니까 금리는 낮을수록 채권 가격이 커지겠네. 그렇지? 그래서 얘는 반대 관계 있다라는 거 정도만 이 연결 관계에서 막 외울 필요는 없다 했지. 대신 느낌적으로 다 와야 돼. 어. 그다음 만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만기. 자,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본다면 채권의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인 만기도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데, 당연한 얘기.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다른 지급 조건 할 때 이 지급 조건에 대입해서 이걸 좀 좋겠지. 현재 가치랑 지급 불능 위험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변동의 위험이 크대. 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쌤이 여기서 또 미리 얘기하게 되네. 아까 쌤이 경제 1원칙에서 얘기를 했던 거 같거든. 경제는 이기적 경영을 전제로 한다. 경제 2원칙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경제 2원칙. 경제 2원칙은 뭐냐면 인간은 불안한 것을 싫어한다. 그리고 이 불안을 일으킨 요소는 무조건 어떤 평가, 가치 평가를 절하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 그래서 뭐야? 생각해봐. 만기라는 것은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날짜지. 근데 그 날짜가 더 빠른 게 안정적이겠냐? 아니면 더 멀리일수록 안정적이겠냐? 당연히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당장 내일 받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길다라는 건 뭐야? 길수록 내가 그걸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성도 더 커지는 거야.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만기가 너무 길잖아? 그러면 C라는 사람은 이 채권을 살 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거야. 마찬가지로 경제는 이기적 경영 전제를 하니까. 어떤 대가? 야, 너 그거 가격 내려. 가격 내려. 뭔 소리야. 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위에 사실 이거를 그냥 그 내용만 잡으면 이건 다 똑같은 얘기거든. 채권은 발행된 이후에는 만기가 점점 짧아지므로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므로. 이건 왜 그래? 너 만기가 쌤 살짝 반대 얘기네. 너 만기 너무 길어? 그러면 어, 그치. 가격을 내릴 수도 있고, 이건 맞겠고, 가격을 내릴 수도 있지만, 어떤 것도 가능해? 야, 아니면, 나 그냥 돈을 더 받는 걸로 살래. 해서 액면 이자율을 더 높은 걸로 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이 관계에 있어서는 만기는 짧을수록 좋다라는 거야. 채권 가격에 있어서는. 마지막으로는 뭐야? 지급 불능 위험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 사실 우리 이것도 축자적 의미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언가를 지급하는데 지급을 못하는 거, 불능을 못하는 거지. 그런 위험이라는 건 뭐야? 누구에 대한 위험인데? 쌤은 이거 A에 대한 위험으로 읽히는데 A가 B에게 또는 C에게 이 약속한 액면 금액을 지급 못하는 위험에 대한 거지. 이거 경제 이원칙으로 바로 해결될 것 같은데 지급 불능 위험이 클수록 채권 가치가 높아지겠냐, 낮을수록 채권 가치가 높아지겠냐. 당연히 경제 이원칙에 따라서 인간은 불안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급 불능 위험은 읽어보지 않아도 무조건 낮은 게 낫겠지. 이런 식으로 너가 축자적 의미를 잘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경제 주체들을 그냥 능동적으로 계속 생각해 준다면 생각보다 내용이 굉장히 쉬워. 볼까?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 이 기업은 그냥 기업 읽지 말고 예시는 꼭 붙여 읽어줘야 돼. A로 보자. A고 이거는 뭐였어? 회사채겠지. 앞부분 내용을 통해서 A는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음, 어떤 거에 대해서? 액면 금액에 대해서.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그치? C겠지? C는 위험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된다. 당연하지. 대가를 요구하게 될 거야.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그치? 이에 대한 대가로 너 가격 낮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쌤은 머릿속에 아마 요것만 남길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이 지문에서 남길 게 없는 것 같아. 한편 채권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체 가능한?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격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주식시장이 호황이어서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지. 자, 일단은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 가능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겹치니까 다른 애가 커질수록 내 건 파이가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주식이 인기가 많아지면 채권은 수요가 줄어들 거고 모든 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거든요. 이거는 쌤이 경제 파트 할 때 진짜 더 훨씬 자세하게 얘기해 줄 건데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을 해야 돼요.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 대충 그러려니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이제 대충 뒤에 니은이가 돼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뒤에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바로 문제 풀러 한번 갑시다. 이 글의 설명 방식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치? 딱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뭐야? 세 가지 우리 했던 거.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세 가지 맞지? 2번 채권의 지급 불능 위험과 채권 가격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고 있다. 그치. 채권의 지급 불능 위험이 클수록 당연히 이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을 떠안게 되는 거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게 되겠지. 3번 유사한 원리를 보는 현상에 빗대어 채권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유사한 원리를 보이는 현상에 빗대어서 채권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채권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딱히 없네? 그리고 그걸 비유적으로 뭔가를 설명하는 것도 없고 답이네. 4번 금리가 채권 가격에 미친 영향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금리 아까 얘기 나왔었죠. 어디서? 현재 가치 얘기할 때 나왔지. 이게 결국 사실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쌤이 얘기를 아까 까먹고 못한 게 초반에 이 지급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채권 발행 시 정해진다 했어. 이거 쌤 저번 시간에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미 정해진 건 어떻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 검색어 지문할 때도 똑같이 나왔지. 변하지 않는 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이미 그걸 처음 계약할 때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라고. 그러면 미래에 얼마를 받는지 이미 예측이 돼 있지만 그걸 현재 가치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금리가 커질수록 내 가격은 현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인과적 설명하고 있는 거 맞고 5번 채권의 의미를 밝히고 그치 정의를 얘기했지. 그 종류를 들고 있다. 회사채랑 국가채가 있었다. 맞지? 45번 윗글을 미루 알 수 있는 것은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지는 맞고 액면 금액은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이자를 뺀 것이다. 애초에 현재 가치라는 것은 금리라는 애가 들어오면서 생기는 거고 액면 금액은 이미 그때부터 있던 건데 얘 둘이 겹칠 수 없어. 2번 채권의 순수익은 정기적으로 지급될 이자를 합산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자, 이거 살짝 헷갈린다. 앞에 보면 살짝 봐봐. 채권의 순수익이 어디 나오니? 여기 나오지. 순수익은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것이다. 오케이. 자, 여기 보면 이제 정기적으로 지급될 이자액을 합산하여 현재 가치를 환산한 값이다. 뭐가 지금 빠졌어? 지금
이자액이랑 액면 금액을 합친 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다음에 매입가격을 빼줘야 되지. 많은 게 생략돼 있는데 뭔가 되게 있어 보이게 적어놨어. 3번. 다른 지급 조건이 같다면 측면의 이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높겠지. 이자율 많이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냐? 4번. 지급 불능 위험이 커진 채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는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 자, 여기서 또 주체가 나오지. 이거 투자자 누구야? C지. C가 누구한테 매입하는 거야? B한테서 매입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급 불능 위험이 커졌대. 경제 이원칙. 인간은 불안한 것을 싫어한다. B가 C로부터 이렇게 위험성이 커지는 매입한다라는 거는 위험성을 떠안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거고 그 대가로서 높은 순수익 기대하는 거 너무 맞는 것 같아. 4번 답이고. 5번 일반적으로 지급 불능 위험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액면 이자율이 높다. 지급 불능 위험이 낮아서 쌤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하는데 위험이 낮은 거니까 오히려 좋은 거야. 그럼 이자율은 이거에 대한 대가로서는 이자율을 낮출 수도 있겠지. 높은 게 아니지. 반대지 완전. 조심. 마지막 문제. 보기 A는 어떤 채권의 가격과 금리 간의 관계가 나타낸 그래프이다. 자, 여기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프 나오면 꼭 뭘 확인해 주냐면 X축과 Y축을 보는 거예요. X축과 Y축. 왜? X축이 원인이고 Y가 결과로서 이건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렇게 봐주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다 지금 어때? 금리가 커질수록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반비례 형태를 띠고 있지. 이거는 앞에 질문에서 너무 우리가 잘 봤던 거고 기역, 니은의 각각 사례를 볼게. 기역 사례 한번 먼저 볼까? 만기 1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이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지는데 만기를 다가올수록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채권 가격 Y, 금리 변화 X. Y가 X에 덜 민감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야? X가 지금 같은 거 사이에서 변해도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중에서 같은 X만큼 했을 때 이 Y값 차이가 최대한 적은 게 어떻게 보면 덜 민감하게 변한 거겠지. 그래서 이거는 B가 제일 덜 민감하게 바뀌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니은을 볼까? 조건만 잘 정리하면 돼.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한대. 쌤, 이건 좀 저 모르겠어요. 아니, 앞에 거는 채권 가격 금리 변화 모두 있었기 때문에 저는 X가 Y 이런 걸 통해서 기울기 같은 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Y밖에 없는데요? X는 어디 있죠? 저 이거 어떻게 하죠? 했는데 Y밖에 없죠? 그럼 Y가 하락했다며. 그 말은 뭐야? 채권 가격이 그대로 내려간 거야. C겠네. 답은 3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 경제라는 게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해주자면 경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너가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 근데 너가 오히려 두려움에 더 어렵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한 번 제대로 해보면 사실 별거 아닌데. 이런 경제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좀 여러 개 풀면서 쌤이 좀 많이 설명도 해주고 너가 스스로 배경 지식도 많아지면 사실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이긴 한데 오늘 너가 기억해줘야 될 거는 딱 이거 두 개야. 경제 1원칙. 경제는 이기적 개인을 전제로 하고 무조건 대가를 요구한다. 그리고 경제 2원칙. 인간은 불안한 것을 싫어한다. 이거 두 개만 일단 머릿속에 박아놔. 그러고 나서 경제할 때 쌤이랑 더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렇지? 그리고 특히 경제는 이제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거에 다시 돌아와 보면 기본 접근법에 대해서 하는 것도 사실 너무 도움이 돼. 사실 기본 접근법만으로도 이건 충분히 잘 풀 수 있거든. 하지만 경제의 어떤 배경 지식이 있지. 특히 어떤 경제 개념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잖아. 이거는 사실 엄청난 이점을 가져. 쌤은 사실 이거 읽기 전에 채권에서 사실 이건 너무 많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는 잘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이거 읽을 때 진짜 다행히 한 3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 왜냐? 다 아는 내용이니까. 내가 채권이라는 이 어떤 경제 개념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만 사실 알면 왜냐 이거 다 인간이 만든 거거든.
그럼 분명히 의도가 담겨있고 원리가 있단 말이야. 그 원리도 그렇게 생각보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것만 알면 사실 굉장히 이 지금 표면적인 어떤 서술 같은 거는 굉장히 쉽다라는 거야. 그리고 너가 만약 이런 게 부족해. 부족할 수 있어. 그럼 더더욱 어떻게 되냐면 너가 지금 읽은 이 경제 지문에 대해서 그 지문에 있었던 경제 개념을 꼭 너 머릿속에 담아주는 시도를 이거는 좀 별도로 해줘야 될 것 같아. 쌤이 막 다른 지문에서는 막 이걸 다 외우라고 막 하진 않잖아. 근데 경제 지문에서는 적어도 그 어떤 경제 개념에 대해서 뭔가 최소한 이해 또는 어느 정도의 그런 지식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나라면 이 앞부분은 꼭 기억할 것 같다. 왜냐? 평가원 이분들은 또 어떤 생각이 전제되어 있냐면 이전에 만약에 비슷하게 비슷한 소재가 기출이 된 적이 있어. 만약에 그런 경우 생각보다 많거든. 근데 비슷하게 만약에 이게 출제됐었다면 그 정도는 알고 너 숨치는 거 아니야? 라는 걸 전제로 시험을 출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채권을 막 이렇게 막 1문단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설명 안 해주고 채권은 바로 하면서 그냥 바로 들어가. 한 문장 띡 할걸? 채권은 자금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유가증권을 하고 너가 당연히 다 안다고 생각하고 지문을 쭉 서서히 갈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너가 좀 많이 경제가 약하다면 이런 부분을 오히려 좀 더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이번 2011학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채권 지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